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오늘은 스튜디오 녹화까지 겹치는 바람에 제가 목이 조금 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은 제대로 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한창이던 시절 그때 기억하시나요? 저도 그 시기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생계가 막막해졌던 것도 있었지만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자산 가치가 급등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채널에도 출연하셨었죠. 홍춘욱 작가의 돈의 흐름은 되풀이된다를 통해서요. 이 돈과 자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벼락거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특별한 행동한 거 없이 평소처럼 지냈는데 갑자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내 자산이 너무 적게 느껴지게 된 거죠. 실제로 자산이나 소득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느낌, 이게 점점 더 커졌던 거죠. 특히나 우리 한국 사회는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들과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요.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을까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처럼 좋아 보이는 모습이 너무 쉽게 노출되는 것도 원인이겠지만요. 저자에 따르면 직접적인 요인은 초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2020년 봄, 한국은행은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전염병 유행으로 인해서 정책 금리를 0.5%까지 내렸었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전례 없는 초저금리 환경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가장 먼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예를 들면요. 10억 원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1995년에는요. 시중 금리가 무려 13% 내외였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목돈이 생기면 은행 예금을 많이들 넣어두셨죠. 그런데 이때 만약에 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아파트 주인은요. 연간 약 1억 3천만 원의 이자 소득을 포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보유하는 기회비용이죠. 네, 이제 1997년 외환위기 이전으로 넘어가면요. 그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80평형 기준인데요. 15억에서 16억에 거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1997년 당시 시중금리가 25%까지 상승하니까요. 이 아파트들 가격 10억 원 선이 붕괴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부동산을 파는 사람은 늘고 사는 사람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때는 예금만 넣어둬도 수익이 엄청 컸던 시기였으니까요.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며 부동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만약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은행에 원금 10억 원이 있었다고 하면 연 이자만 해도 2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주택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반면에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집값이 떨어졌던 거죠. 네, 저자에 따르면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1995년에 13%던 시중금리는요. 2020년대 들어 1% 아래로 떨어졌었죠. 네, 예전에는 10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1억 3천만 원의 연 이자를 포기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대 초엔 시중금리가 1% 미만이었으니까 연 이자 1,000만 원 미만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할 때는 이자율을 생각해서 주택 매수세가 줄어들고요. 반면에 금리가 하락할 땐 주택 매수세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초저금리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금만으로 자산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었죠. 50대인 아파트 세대주 A씨의 상황을 예로 들어볼까요? A씨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총 5억 원을 예금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자가 한 채를 보유한 중산층입니다. 사실 자가를 보유하고 예금만으로도 이 정도 자산을 만든 것도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5억 원의 예금이요. 2020년대 초반 0.5%라는 시중 금리를 감안하면요. 5억 원의 연 이자가 고작 250만 원이에요. 1년에 250만 원이니까 월 2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반면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요. 5억 원의 예금이 있으면 연 이자가 6,500만 원에 달했거든요. 그리고 당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연 3,500만 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벼락거지 같은 심리적 충격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50대인 A씨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아요. 첫 번째, 일을 다시 하는 거죠. 자가 보유로 집 한 채가 있으니까
간단한 일만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2030 세대도 취업난인 상황인데 나이가 있는 편인 A씨는 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겠죠. 결국 남들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로 인한 부상이나 병원비 부담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인 투자를 떠올립니다. 대부분 주식이나 부동산을 떠올리실 텐데요. 부동산은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이미 A씨처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면요. 주택 두 채를 보유하는 순간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앞서서요. 여러분이 만약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일단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요. 저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종종 강연을 나가면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부자가 되면 뭐가 좋나요? 돈이 많으면 진짜로 행복한가요? 저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부유해지면 어려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레버리지죠? 레버리지는 다른 사람한테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대신 어떤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쉬운 예로 집안일이 있습니다. 저자 역시 20대 초반부터 10년 넘게 자취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집안일이 가장 큰 곤욕이었다고 합니다. 평일엔 직장을 다니니까 집안일 하기가 어렵고 주말밖에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주말에는 여러 가지 평일에 못했던 일들을 해야 하다 보니까 결국 매주 일요일 저녁은 가사 노동에 파묻히게 됐다고 해요. 당장 월요병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쌓여있는 집안일 하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들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죠. 집안일에 도움이 필요하면 가사 도우미에게 의뢰하고 빨래는 세탁소에 맡기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뭘 전문가한테 어떻게 맡겨서 레버리지? 뭔 소리야.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 NBA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는 다들 아시죠? 4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르브론 제임스가 시간당 2,700만 원을 벌고 또 정원 관리도 굉장히 잘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운동 마치고 집에 와서 직접 정원을 막 가꾸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차라리 시급 27,000원을 주고 정원사를 고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농구 실력 가다듬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몸 관리 잘해가지고 은퇴 시기를 1년 늦추기만 해도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막대한 연봉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요.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의 전문성에 대가를 지불하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건 방금 말씀드린 르브론 제임스 같은 막 슈퍼스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도 해당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시간을 많이 들여도 성장하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의 전문성을 빌리면 되는 거고요. 그게 돈을 쓰는 이유고 시간을 사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시간은요. 단순한 휴식이나 생산성 향상 이런 걸 다 넘어서요, 여러분. 돈이 돈을 불러오는 구조를 설계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결국 핵심은 이거죠.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고 그 시간의 결과물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예전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비해 이 투자라는 방식으로 돈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죠?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실제 사례를 얘기해 주는데요. 여러분, 2020년 3월이나 2018년 12월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당시 주식시장이 엄청 폭락했었거든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정말 공포스럽게 폭락할 때는요. 저평가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요. 아무리 주가가 싸다고 아무 주식이나 고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저평가가 아니라 진짜 망해가는 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적이 악화되거나 심하면 회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기업을 매수해야 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저자는 크게 3가지 유형을 얘기합니다. 먼저 내부자 매수가 발생한 기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부자란 단순한 임직원이 아니고요. 그룹의 오너 일가, 지배주주 등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자가 2002년 어떤 증권사에서 실제로 겪었던 경험인데요. 당시 모 그룹의 지주회사 주가가 2,000원을 깨고 하락했던 일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 신규 사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했다가 이걸 반복하면서요. 몇몇 사업 부분을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귀신같이 지배주주의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공시가 발표된 거죠. 이게 왜 매수 신호인지 궁금하시죠? 증여세라는 거액의 세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주식을 자식에게 넘겼다는 건요.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진짜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거죠. 이 증여세는 주식 가격이 낮을수록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만 주를 넘긴다고 하면요. 주가가 5,000원이면 증여가액은 5억. 근데 주가가 2,000원이면 2억입니다. 똑같이 10만 주라는 같은 수의 주식을 훨씬 낮은 세금으로 넘길 수 있는 거죠. 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그 기업은 당시 자기네 회사 주가가 매우 저평가돼 있었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이 기업은 2003년 초반엔 2,000원 아래에서 더 떨어져서 1,300원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잇따라 계속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07년 10월에는 주가가 8만 원 벽도 뚫었다고 해요. 거의 50배에 이르는 엄청난 상승이죠. 이렇게요. 오너 일가의 증여나 내부자 매수는요. 그 기업이 회복할 가능성에 대한 내부의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배당금을 인상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배당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배당은요.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그동안 투자 자금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나누어 주는 현금을 말합니다. 기업 초기에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크잖아요. 필요한 장비도 구축해야 되고 여러 인재들도 영입해야 되고 플랫폼, 시스템 구축 등 정말 많이 돈이 들죠. 그래서 이때는 주주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면요. 배당이라는 형태로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인상하면 다시 내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요. 배당금을 내리게 되면 일단 주주 신뢰가 붕괴하고요.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이유로 기업은 함부로 배당을 올리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요. 우리 기업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기업들만 배당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처럼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배당 인상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다. 그건 매수를 해야 할 아주 강한 시그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더 직접적인 기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량 성장주를 저점에 매수를 하는 거죠. 앞서 소개한 내부자 매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정보를 미리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배당 인상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는 기업이 사실 좀 드뭅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가 빠질 때 원래 비싸서 못 샀던 우량 성장주들이 합리적인 가격대로 내려오는 순간이 찾아오거든요. 저자는 이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폭락장은 공포로 위장한 세일 기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그 우량 성장주는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저자는 4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주는데요. 첫 번째,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기업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나이키, 이런 브랜드들은요,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익숙함과 신뢰로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브랜드보다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 더 손이 가니까요. 즉, 브랜드 가치에 따라 회복 속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가진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전 세계 컴퓨터 중 약 70%가 윈도우 기반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정부기관, 교육 시스템이 이 윈도우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사용자가 많다는 건요. 바꾸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학습 비용,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 보안 문제, 호환성 문제 같이
너무나 익숙한 것은 사실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런 기업은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도 고객의 충성도와 의존도 덕분에 버틸 수가 있는 거니까요. 세 번째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 코스트코인데요. 이들의 무기는 단 하나, 가격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여기서 사면 더 싸다. 여기서 사면 더 빠르게 배송을 받고 더 믿을 수가 있다. 네, 이거는 단순한 할인 이벤트 수준이 아니죠. 비용 효율이 곧 브랜드 자체라는 뜻이죠. 경기가 나쁠수록 사실 사람들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점유율은 경기가 나빠도 오히려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여기서 플랫폼은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죠. 그리고 공급자와 사용자가 있고요. 광고주와 크리에이터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주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장소가 플랫폼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죠. 이런 플랫폼을 소유한 기업들, 예를 들면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메타, 페이스북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트래픽이 곧 돈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 참여도, 클릭수, 이 모든 게 다 수익으로 환산되는 정말 강력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자기가 직접 뭔가를 만들지 않아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계속 수익을 만드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의 성장주는요, 사실 평소에는 가격이 비싸서요.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기업들입니다. 산다고 해도 몇 주 못 사죠.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흔들린다. 가격이 폭락한다. 그때는 진짜 가치가 함께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저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야말로 진짜 기업을 저평가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네, 여러분. 이 말은 단지 주식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진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저택 라디오, 저는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